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마리피의 한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반도체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움직임인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향후에 일본의 어떤 대응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살펴봐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의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아주 지금까지 일본이 해왔던 이 정책을 다 버리고 변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 반드시 회심의 카드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인텔이라던가 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서 지금 서로 물고 뜯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걸 반영이라도 하듯이 최근에 인텔 가격도 많이 급락을 했고요. 삼성전자 주가도 계속 바닥을 맴돌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뭐 소폭 반등은 하긴 했지만 의미 있는 어떤 슈팅이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앞으로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반도체 패권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뭐 일단 5G가 성장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차기에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자동차에도 이제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까지 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OTT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이제 우리 서버 당연히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최근에 가장 핫하게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블록체인을 또 연결해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의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타버스는 예전에 20년 전쯤에요. 우리 이제 닷컴 버블이 일어날 때와 상당히 좀 유사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AI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규모 데이터의 빠른 철수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디램 뭐 GDDR 그리고 CPU, AP, 그래픽 GPU 여기에 대한 이제 메모리까지 수요가 메타버스로 인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커지는 거죠.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경쟁이 된다 하더라도 파이만 커져 준다라면 뭐 매출액이 증가하는 데는 뭐 큰 이상이 없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본의 흐름들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중장기 서버 디램의 수요를 보시게 되면 뭐 아주 가파르게 증가를 한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예측인데 연평균 한 35%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요 디램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잠깐 수요가 둔화되면서 잠깐 반도체 피크설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주 큰 폭의 반등세는 나타내지 못했다. 뭐 일회성의 어떤 내용이 아니겠느냐. 3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4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호재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2030년까지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이 제로까지 내려갈 거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인텔, CPU는 인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제 퀄컴과 미디어텍, 모바일 CPU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실리콘, 삼성이 여기 들어가 있고 애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U, 그래픽이죠.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일본 건 없어요. 자, 그리고 D램 쪽에서는 뭐 3사,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렇게 3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낸드 쪽에서 이제 일본이 약간 있죠. 키옥시아. 요 키옥시아가 이제 일본이 그나마 이제 있는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이 제로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일본에서 반도체로 가면 르네사스, 그다음에 키옥시아밖에 없다. 근데 키옥시아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은 장기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이 된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걸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이 반도체 몰락을 하는 그 과정을 보시게 되면요. 70년대는 미국의 이제 인텔이 반도체 시장을 점유해 왔었고, 80년대부터는 이제 인텔의 미국에 있던 이 반도체가 일본 시장 넘어왔죠. 그래서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일본의 세계 반도체 점유율이 거의 80% 정도였어요. 서버용도 굉장히 장악을 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일본이 이 당시에 이제 고집을 피웠던 게 뭐냐면요. 품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20년 이상씩 이렇게 품질 보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본은 여기에 이제 품질에 몰빵을 했고 계속 고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감가상각을 보게 되면 일본의 그 반도체 비용 중에서 그 망했던 뭐 엘피다라던가 이런 기업들 비용 중에서 감가상각이 절반 정도 나왔다는 거죠. 감가상각과 관련된 것이. 그만큼 이제 장비라던가 이런 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집하다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PC 가격이 중요하죠.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써야 되기 때문에 뭐 몇 천만 원씩 뭐 몇 억씩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격이 중요한 건데 이 가격을 품질보다는 일단 가격이 낮아야 사람이 쓰겠죠. 삼성이 여기에 파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과잉 품질, 과잉 성능에 대한 고집을 많이 피웠었고요. 그런데 삼성이 여기에서 마케팅하고 이제 원가 경쟁력, 삼성은 수율을 굉장히 중요시해 왔었고, 그로 인해서 삼성이 이제 이 반도체 시장을 특히 이제 이 디램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모바일 시대로 가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가격도 중요하지만 전력을 적게 쓰는 그런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인텔이 또 여기에서 이 저전력을 무시해서 최근에 실적이 급격히 곤두박질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이제 뉴스를 보시게 되면요. 2013년도 뉴스입니다. 한국에 밀린 일본 반도체 공장 양상추 공장으로 전환했다라는 뉴스도 한때 나왔던 적이 있죠. 그만큼 이제 일본의 반도체가 침체될 때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반도체, 일본이 이제 여기에 전략을 변경하게 된 거죠. 이제부터는 이제 일본이 작전을 좀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급은 일본에 둬야 된다라는 그런 걸 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일본이 조달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뭐 다시 그 수요를 맞추면서 다시 개발을 해서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반도체가 없으면 살아나기 힘든 그런 시장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한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2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한국의 소재, 반도체 소재를 공격해 왔습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의 그 압류된 자산, 매각 이 부분인데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한국이 반도체를 점령하고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압력, 그런 게 아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걸로 잘 안 됐어요. 일단은 소재 쪽에서는 일본 기업들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일부 국산화도 했고, 그리고 이제 수입처도 다각화하면서 일본이 크게 얻은 게 없다라고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진주만 공수태처럼 자충수를 둔 것이다 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이 전략을 변경하게 되면서요. 마이크론의 그 10조 원 디램 공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또 일본이 지원금을 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설비용 디램 수요를 담당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TSMC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50% 정도 지원해 줄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장비하고 소재가 조달이 용이한 일본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일본은 장비의 강점이고요. 소재도 강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다 조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설득을 해서 지금 이 두 개의 대형 반도체 기업을 일본에 이제 공장을 이제 짓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 마이크론 공장을 보시게 되면 히로시마에는 히가시히로시마시 요 지역에 이제 디램 공장을 짓는 걸로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TSMC는 구마모토현 쪽에 소니와 합작을 해서 이미지 센서하고 차량용 반도체 쪽을 그러니까 소니 공장 옆에 이제 지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일본에 직접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끔 또 계약서도 작성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동안에 일본이 한국을 제대로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한국의 반도체가 잘못되면 일본도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향후에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할 가능성, 무역 전쟁을 또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이 두 지역을 지금 이쪽이 낸드, 아니 디램, 이쪽이 이제 빈메모리 반도체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일본의 주요 반도체 공장 보시게 되면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소니가 있고 몇 개 이렇게 쭉 있습니다. 르네사스 얼마 전에 이제 여기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한번 또 고생했던 적도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본의 반도체 장비 소재를 공격해 들어왔었죠 1차적으로. 근데 장비가 원래 더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장비 같은 경우 유럽 장비가 또 뛰어나기도 하고 유럽에서 많이 의존하고 대체를 할 수 있긴 하지만 한국 반도체 장비 해외 의존도가 무려 80% 정도 됩니다. 지금 70% 중후반까지 내려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15대 15개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일본 업체가 8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1위는 당연히 뭐 ASM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도쿄 일렉트론, 뭐 도표 현상 장치라든가 절연막, 에칭 장비, 그리고 스크린 홀딩스 세정 장비, 그리고 캐논이 노광 장치고요. 이 노광 장치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국산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고쿠사 일렉트로, ALD, 요 ALD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국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ALD 하면 뭐 최근에 이제 뭐 유진테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국산을 하려고 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에바라 같은 경우는 CMP, CMT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가 이미 좀 하고 있습니다. KCT라는 회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후쿠 운반 시스템이고요. 히타치 게이트 해칭, 그다음 레이저테크 요게 지금 유일해요.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기판에 EV용 검사 장비 요게 지금 일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격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특히 그 EUV 뭐 3나노, 5나노, 7나노 이 부분 위로 갈수록 국산화 비율이 좀 현저히 떨어져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 이제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반도체 원료입니다. 6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려면 자국의 타격이 크겠죠. 근데 이제 자국의 마이크론과 이걸 놓게 되면 TSMC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또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이제 주요 장비 국산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식각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어요. 한국 장비가. 그죠?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MCP 장비 같은 경우가 한국에 이제 KC텍이 조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뭐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업체들이 그래도 꽤나 많이 국산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부 장비는 이제 완전히 뭐 일본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장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고요. 도쿄 일렉트론도 지금 일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ASML이 이번에 국내에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미국과 한일 무역 전쟁 이후에 무역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과연 줄었느냐라고 보게 되면 안 줄었어요. 이 반도체 쪽에들은 여전히 일본에 대한 적자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반도체 장비 중에서 이제 국산화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라면요.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여기 뭐 듀얼 척소 장비 국산화 이게 이제 후공정에 웨이퍼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이 웨이퍼를 잘라야 되는데요. 이 장비를 원래 일본에서 해왔었는데 이거 이제 한미 반도체가 국산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각 증차 장비 같은 경우는 일부 유진테크, 그다음에 원익 IP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국산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불화수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SK 머티리얼즈와 솔브레인이 했고요. 엑시콘 같은 경우는 시모스 검사 장비라든가 이런 이제 부분들, 요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드반테스트라는 일본 업체가 독점해왔던 부분입니다. 요거를 이제 엑시콘이라는 회사가 이제 국산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제우스라는 회사는 이제 습식 세정 장비 중에서도 이제 싱글형이 아니지 배치형. 그러니까 싱글형은 이제 한 장씩 검사를 하겠죠. 세정을 하겠지만 뭐 3, 40장씩 이렇게 할 수 있는 배치형 같은 경우는 해외에 수입해 왔었는데 요거 이제 국산화하는 그런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라온테크라는 업체 진공 로봇이라든가 이송 로봇, 특히 이제 웨이퍼를 받아 가지고 요게 넣을 때 진공 상태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진공 상태에서 웨이퍼를 넣을 수 있는 이 기술, 이 업체가 이제 라운테크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텍 EUV용 블랭크 마스크가 이제 국산화되는 그런 이제 국산화시키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C텍 같은 경우는 이제 CMP 연마 장비, CMP는 연마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연마하는 공정이고 여기 이제 장비가 이제 KC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순도 불화소 같은 경우에는 솔브레인, 후성, SK 머티리얼즈, 포토 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금호석유화학하고 동진기 세미캠, 그리고 플로린 폴리아미드 같은 경우는 코롱 인더스트리와 SKC가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국산화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요 부분들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고 합니다. SNS텍이 하고 있는 요게 이제 포토 마스크, 여기 위에 이제 요런 형태의 장비가 들어가죠. 여기에 이 블랭크 마스크 위에 없는 이 블랭크 마스크 요게 이제 SNS텍이 EUV 공정입니다. 이걸 이제 국산화하는 그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항상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만약에 이제 또다시 뭐 일본하고의 관계가 또다시 악화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세계 외에 다른 어떤 분야에서 공격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국산화하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셨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런 기업이 있었구나라고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도마네TV 한동 대표였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